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김없이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가 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누가 출석을 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첫 번째 청문회, 산업재해 청문회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면서 또 대안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22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특색이 있었습니다. 첫 산업재해 청문회. 네. 우리가 요즘 뭐 산업재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청문회가 드디어 열렸어요. 여기에 누가 왔느냐 증인으로 건설, 택배, 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쿠팡, 롯데글로벌 로지스, CJ대한통운. 우리가 이제 산재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언급했던 기업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국정감사 빼고는 대기업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네. 그런데 최근에 산재 사망이 어떤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이나 이 야당이 좀 기업 친화적이라서 좀 기업에 좀 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이 산재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여야 합의로 기업 대표들을 출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산재 사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좀 긴장을 하고 청문회장에 나온 기업 대표들이 일단은 다 뭐 산재 사고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 특징적이었던 장면을 몇 장면 보시면 네. 여야 의원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좀 공격했던 분이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인데요. 네. 지금 포스코를 좀 산재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중 질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좀 괘씸죄도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최정우 이사가 허리 디스크로 요추 염자해가지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깔려 죽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냐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픈데 사망한 노동자들 생각에 목이 메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노위원장인 송옥조 위원도 지금 여기가 산업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하청 근로자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들을 대변할지 고민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최 회장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재차 사과를 했고요. 지금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현대중공업이 이 청문회에 나온 기업 중에 5년 연속 산재 사망자를 낸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이 한 대표가 산재 사망 사고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발언을 한 것이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네. 발언의 요지는 이 사망 사고가 사실은 불안전한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잘 일어난다. 그래서 작업장과 달리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은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동자의 부주의 뭐 이런 걸 지적한 거군요. 어떤 개인 노동자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노동자의 행동이 산재 원인이라면 청문회를 왜 하냐. 이런 생각이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못 피해가지 않겠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또 쿠팡의 그 대표도 나왔는데요. 외국인인 조셉 레이든입니다. 지금 최근에 경북 칠곡의 물류센터에서 그 근무하다가 과로사 이렇게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해서 일단 레이든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인과 나이가 같은 딸이 있어서 고인의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 쿠팡의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보고나 허락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이거 직원 추적이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조치에 대해서 재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안에 질문과 그 대답 안에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 기업 대표들의 발언 하나하나 또 질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첫 번째로 국회 상임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인기가 많은 상임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지만 네. 지역구에 뭐 예산을 우리가 따왔다, 뭘 건물을 지어줬다. 생색을 낼 수는 없는 생색을 낼 수가 거라는 없어요. 거군요. 그래서 환노위 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여야가 손을 잡고 뭔가 정책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 긍정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네. 정쟁하지 말고 정책 토론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안 됐었는데 네. 특히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될 인식 확산은 되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 일단 이 기업 대표들이 답변이 누군가가 써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천편일률적이고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전해주셨는데 마치 노동자 탓을 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최고 경영자가 할 답변이 아니죠. 그리고 네. 이 청문회가 왜 열리는지를 정말 잘 인지하고 나왔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실질적인 문제를 점검을 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성적 질문을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감성적 질문을 해서 기업 회장 혼내줬다, 속 시원하다 이건 아니에요. 옛날 얘기죠.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네. 이 옛날 방식이고요. 이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서 구체적 답변을 이끌어내고 중요한 것. 그렇다면 이 청문회 개최한 이후에 과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점검한 것이 법으로 이어질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환노위에 첫 발을 떼는 것은 굉장히 응원합니다만 네. 더 좋은 결실로 법안으로 나와야 진정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첫 청문회, 산재 관련해서 첫 청문회인 만큼 정말 그 실무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고 네. 우리가 지금 산재 사망이 너무나 많은 나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일하다 죽지 않게 그렇죠. 다치지 않게 네. 병들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예. 이렇게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산재는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의 그렇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말 그대로 정책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청문회를 보면은 의원들이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들은 그냥 사과와 반성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좀 핵심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재계나 노동계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또 절충점도 있고 부딪히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산재 관련해서 많은 그렇겠죠. 법규에 대해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네.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으로 쭉 노동자의 탓인 것처럼 돌린 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다 질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실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안전조치 의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사실 노동자가 부주의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가 안전의식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를 사업주나 회사가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보완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지금 사업장 법인이나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산재 부분에서 그렇다면 원청과 하청 어제 이야기 나오면서 네. 위험의 외주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참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우리 위험의 외주화하지 않고 위험을 내주화하겠다라고 대표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위험도 어디든 내주하든 외주하든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청, 재하청 이렇게 주고 있는데 위험에 내주하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청에 어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우리가 하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맥 빠진 청문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인 부분은 얘기가 안 됐다. 안전에 관련된 감독관도 제도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안전관을 이제 안전감독관을 증원해서 네. 중대재해법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를 뭐 강화하겠다 이런 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빠지거나 이런 문제들 사각지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기왕 하청 문제를 짚은 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되었다면 환노위가 사각지대까지 짚었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개별 기업별로 다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CEO가 나온 김에 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면 네. 다시 한번 좀 외주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나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본 것은 법안이라는 것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사위까지 오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상임위가 코로나 때문에 파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모임을 제한하다 보니 사실 청문회를 열리기 어려운 점도 있고 등등해서 그래도 환노위가 이런 시도를 여야 합의로 계속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국회가 국정감사할 때 그리고 예산안을 처리할 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일하는 국회 핵심이 환노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굉장히 위험한 현장에서 그렇죠.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최근에 왜 컨베이어 벨트에 네. 깔려서 네. 노동자가 숨지는 사망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가 이방 첫 발을 떼는 김에 칭찬도 받고 질타도 받고 있지만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하면서 법안도 꾸준히 만들어낸다면 기피 상임위가 아니라 존경받는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 네. 노동자 개인의 어떤 행동 양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산재가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를 보면 지난해만 봤을 때 하루 5-6명의 노동자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느냐. 산재 사고 10명,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일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된 노동자라는 겁니다. 미숙년이라는 예, 얘기인가요? 현장에 예.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일터를 안전하게 바꾸고 네. 이 사용자가 확실한 책임성을 갖고 이윤보다는 노동자의 안전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면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다행한 것이 어제 고용부에서요. 네. 그 2021년 산재 감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것이 네. 일테면은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게 유예 기간이 있죠. 그렇죠. 총 3년 정도가 되는데 네. 실제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5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지원을 해서 노후화된 어떤 위험 기계라든가 기구를 교체를 하고 노후된 공정을 개선하고 네. 또 이걸 잘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대기업이 원청 하청에서 하청 근로자까지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 이런 걸 이사회에 보고한다든지 네. 이런 정책들을 고용부가 어제 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단체 최근에 대표들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밝히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경제단체에서 먼저 좋은 안을 낸다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더 존경받는 상이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젊은 기업가들도 경제단체의 주요 활동가로 뭐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과거에 정말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속도가 중요하고 노동자의 안정보다는 생산성이 중요한 시대는 있었지만 지금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바뀐 시대만큼 경제계도 새로운 걸 내놓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거시적인 문제의 지적보다는 좀 구체적인 현실 인식도 여기서 질문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취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적인 토론들로 좀 이어지는 그런 청문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박서영님께서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재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힘이 있는 기업인 대표자들 모두가 진전성을 갖고 근로자의 생명과 가치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좀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친족 성폭력 생존자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시위에 나선 분은 어떤 분이고 또 1인 시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지 최근 들어서 지금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성범죄는 모든 성범죄가 나쁩니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친척인 경우에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소시효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최장 10년이고. 10년. 예. 네. DNA를 비롯해서 뭐 증거를 찾아서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발견됐다. 그러면 10년이 연장돼서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최대. 그렇습니다. 이제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 특례 조항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데 네. 미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기점부터 그 시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판례가 되고요.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가 13살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사각지대가 참 존재하는 것이 뭐냐. 그럼 피해자가 15살, 보통 중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망설이다가 이것을 뒤늦게 얘기했을 때. 용기를 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건이 워낙 특수하잖아요.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것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회 앞에서 실제로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일단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액션 공패 단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활동가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활동명 푸른 나비를 쓰는 분이 있는데 지금 50대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 8살 때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이 가해가 10년이나 계속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해자가 아버지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것을 말로 꺼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계기도 더 이상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된다.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내기도 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앞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라는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사실은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그동안 통계상으로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4년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115건이나 발생을 했다. 평균 한 해 779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특성까지 생각을 감안한다면. 해본다면 네. 우리가 참 눈을 징끈 감고 싶을 정도로 아픈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사실은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의 교육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해자에게 그렇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도 폐지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친족 간의 성폭력이라는 건 말할 수 없다. 자기 편이 어쩌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지금 그 심각성과 지금 공소시효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죠.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 1시간을 토론해도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례들만 해도 참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할 수 없다가 아니죠, 사실은.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수치다, 집안의 수치다, 가족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말을 하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말을 했더라도 집안 안에서 이 사람이 원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따돌림을 도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례 하나를 얘기해 드리면 50대가 넘은 부부인데 이혼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나 이제 우울증이 심하고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내고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혼 소송이 왔는데, 깊이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이 부인이 피해자인 겁니다. 친족 성폭력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 힘든 기억을 애써 잊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넣어놨다가 네. 이게 40대가 넘어가면서 이것이 갑자기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남편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 아내가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부부가 한참 껴안고 울고 돌아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중에 친족 간 성폭력 피해는 사회가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법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거는 당연하게 이거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친족이 알았을 때 가족들이 알았을 때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를 시켜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그나마 용기 내서 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일고 있는 것이 미투 운동의 한 네. 축인데요. 미투 앵세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영화나 출간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미투라는 것은 나도 용기를 낸다, 나도 말한다 여러 가지 의미를 알고 있죠. 나도 자유로워지겠다 등등이 있고 앵세스트는 이제 이런 친족 간의 네. 성범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게 정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려야 된다는 논의가 터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용기 이면에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놓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국회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고 네.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 체계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낙태죄 개정안에서 보듯이. 그렇겠죠. 그래서 예. 사실은 국회가 이걸 좀 주도적으로 논의해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는 폐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 엄마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이제 성폭행한 경우에 여동생이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오빠 인생을 망치려 그러느냐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친족 간의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이 한 10%가 넘는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도 신고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 신고한 거는 5%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말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함께 해결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족주의가 또 저희가 또 강하기 때문에 가족은 왠지 가깝고 사회는 좀 먼 것 같아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걸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리님께서는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가 웬 말이냐, 살인과 동정범죄가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